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저는 여러분의 경제메이트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경제 핫스팟을 방문해 주신 경제메이트는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중 한 분입니다. 이종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죠. 참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센터장님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자, 어떤 질문을 먼저 드릴까 하다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경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예. 밝혔죠. 지난해 6월호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이후에 사실 둔화 우려까지만 평가를 해왔던 상황을 바꿔서 이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셈인데요. 자, 그럼 정부가 이걸 확인했다 하면 또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걱정되실 텐데요. 자, 이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 변화는 지금의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또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작년도 10월 달이나 11월 달 이럴 때에 경제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의 그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로서 경제가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게 되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상태로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상당히 좀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도 4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번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기에 걸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고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죠. 그 당시에 이제 막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했을 때 한 분기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이게 회복이 되는 형태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복의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그 모양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1년째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연간으로 봤을 때 연초에 적자가 나거나 이렇게 하고 중간 들어서 그걸 회복하고 뭐 이런 형태로서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죠. 1, 2월 달 2달 동안에 발생한 것이 작년도 발생했던 적자의 37%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 기간 동안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과연 올해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을 못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것이 중국이 안 좋고 반도체 안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결합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인데 이게 구조적이니까 이게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다 반도체 지금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도대체 언제 회복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뭐 할 때마다 다음 분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밀리는 형태가 됐고요. 1분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합쳐서 적자가 7조 정도가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적자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전반적인 형태에서 다 흔들리는. 이렇게 되니까 제일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환율 변동 딱 보면 원화가 움직이는 변동폭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에 거의 2배씩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경제는 굉장히 나빠지고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생기는데
이게 계속해서 달러도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약해지고 이러는 거 보면 이거 틀림없이 한국 네. 경제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네. 상태가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밀려서라도 예. 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보니까요. 뭐 지표도 안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한국은 IMF를 겪은 나라로서 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대공황이 또 전 세계적으로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네. 뭐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과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언론이 더 그게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 외환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가 그때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해 있어서 예. 사람들에게 그걸 대비하지 하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게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네.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아시아 경제에서도 찍고 있지만 이게 언론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위기론에 이게 그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심리에서 그렇죠. 안 좋다라고 네.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힘이 빠지죠. 이런 이제 마음적으로도. 형태가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올해에 뭐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때까지 우리나라 경제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55대 45 이런 정도로서 예. 45 정도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외환위기라든가 미국의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 가하면 정말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들을 굉장히 네. 봤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 그렇게 세상이 난리가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나라가 그거 이외에 다른 위기를 겪었던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3년도에 카드채라고 하는 것도 네.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부실. 예. 이것도 또 이제 위기가 네. 겪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기, 그러니까 이 카드채나 이런 정도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이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45%,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55% 이런 정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 정부가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네. 능력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게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뭔가 한 번은 푸락거리를 이런저런 형태로서 해야 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적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현명한 리더십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우리 센터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2023년 3월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 서민들한테 물어보면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5년 전,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년 전하고 네.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네. 보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훨씬 안 좋다. 볼 수가 예.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요. 대신에 물가는 전부 다 네. 올라가고 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김치찌개가 대략 6천 원 정도, 맞아요. 5천 원 예.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여의도도 그렇고 아마 이게 뭐 광화문 일대 네. 이런 데에서는 9천 원 와. 뭐 이런 정도로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따졌을 때 한 30%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월급도 최소한 아무튼 한 10% 정도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동안에 그럼 올랐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 월급 빼고 다 올랐죠. 봐야 되죠. 그러면 결국에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는 월급 빼고는 네. 다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보면 이게 생활이 빡빡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건 네. 절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상대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됐기 때문에 더합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월급을 못 올려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별달리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그렇죠.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21년도 이럴 네. 때는 정말 1년 동안에 그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42조 이렇게 와, 됐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했네요. 예. 뭐 정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기업들이 돈을 긁어 모으는 네.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줄여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뭐 월급을 동결시켜야 되고요.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네. 있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유산으로서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랬는데 야, 이게 이 월급을 안 올려주고 이러는 것이 결국에 보니까 경제 전체를 안 좋게 하고 기업들도 안 좋게 만들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 지금서부터 이게 월급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네. 되겠다. 고용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고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요. 결코 절대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경제가 밑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네.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기업들이 돈 번 것에서 일정 부분들이 가계로 넘어가고 네. 그 가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또 보면 상당 부분이 돼가지고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네. 이렇게 해서 내수가 활성화돼야지만 경제 전체가 다 굴러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난 이후로 어떤 형태였었냐면 기업들이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어가는 형태가 예. 됐었습니다. 저런 형태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기업들이 가게나 이런 데에 임금을 통해서 넘겨주는 부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소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쪼그라드는 형태로서 이게 오는 건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그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고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하면 어떨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5년 후, 10년 후가 생활하기는 더 빡빡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요소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정말 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사실 이 질문에서 어느 정도 좀 짚어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상대적 박탈감이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또 이거 말고도 혹시 더 중요하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요. 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라고 하는 거가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환위기가 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돈을 다 합쳐봐야 40조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냐? 1,000조를 넘어갑니다. 세상에 많이 네. 늘었네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이제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90% 정도대로서 떨어집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보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활력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는 별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면세점 그 허가해 준다라고 하면 예. 막 몰려가 가지고 막 면세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놈저놈한테 면세점 다 허가해 주다 보니까 그것도 수익성이 네. 뚝 떨어져 가지고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너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기업들이 그러면 보수적인 것을 탈피할 거냐?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일단 보면 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도대체 경제 그 어떤 형태로서 네. 경제를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경제 생각이 철학이요. 예. 그게 이제 많이 드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은행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은행을 예. 뭐 만들겠다, 조그만 은행을 만들겠다, 뭐 그다음에 또 금산분리법을 완화해가지고 은행 뭐 기존에 있는 보험회사나 이런 네. 것들을 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네. 합니다. 그게 과연 정부의 철학에서부터 시작한 거냐?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철학에 의해서 철학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일관된 목표 없이 그냥 그렇죠. 솜방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철학은 외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97년도, 98년도에 수립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메가뱅크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게 쿠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걸 네.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조만조만한 은행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메가뱅크와 다른 형태로서 가겠다라는 약간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그런 위험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하는 것들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모든 산업들에서 동일한 형태인 겁니다. 자, 반도체의 인원을 늘려주겠다. 네. 그래서 뭐 그 반도체 학과를 늘리고 뭐 어쩌고 많이 하겠다. 늘리는 이런 얘기를 시대죠. 많이 예. 합니다. 그게 과연 해결책이냐? 제가 봤을 때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기로점에 서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제가 한 30몇 년 동안 봐왔던 것에서 가장 위기 상황과 기로 상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철학이 없어요. 네. 그냥 어떤 형태냐 하면 아유 반도체 인원 필요할 테니까 인원 그 할 수 있게 반도체 학과 늘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또 뭐 지원 조금 해주고 뭐 이렇게 그 나갑니다. 그게 지금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 그냥 보내는 지금에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과 같이 네. 미국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로비를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한 법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걸림돌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고 네.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여기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한테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라 이게 뭔 그거는 의미가 그러네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부분들 해가지고 기업도 문제고 참 정부도 문제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한 위험 요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답답해지는 게 이게 또 한두해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더 답답해지는데요. 좀 개괄적으로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번엔 금리 쪽으로 좀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금리는 아마 우리 시청하고 계신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체감하고 있는 이슈일 텐데 어쨌든 지난 2월 23일자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이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 되다가 일단 멈췄고요. 하지만 이번 동결은 그냥 숨고르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여지는 좀 더 남아 있을 텐데 어쨌든 한국 내부에서 보면 이번 3.5%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총재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시장에서 포인트를 맞췄던 거는 3.5%에서 네. 이번에 동결합니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네. 하는 거였죠. 뒤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했던 네. 부분들은 이건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여지를 네. 놔둔 거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뒤쪽에 점점 더 이게 예. 포인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이제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리고 이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3.5%에서 3.75%로서 인상을 하고 갈 때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크게 네.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호흡 한번 하고 예, 올리겠죠. 그렇죠. 올린다면.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인상을 합니다. 네. 5%, 5.25%, 5.5% 이렇게 쭉 올려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안 올리고 그냥 지켜보자니 네.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경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도 안 좋은 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렵고 네. 근데 미국하고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태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의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를 또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그런 네.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면 그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거 이외에는 네.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계속해서 미국과 함께 이렇게 미국이 움직이는 네. 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우선 아무튼 뭐 물가도 문제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더 가속화시킬 수는 맞아요. 없다라고 예.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한 번 이외에는 더 올리기는 어렵고 한 번 올리는 것도 아마 큰 결심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바로 영향이 예. 있다 보니까 저도 요즘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정말 맞아. 고민이 많습니다. 예,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한마디 좀 그 덧붙여 드리고 싶은 네.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오랜 시간 동안 그 예. 유지하는 걸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1%대 금리 이런 것들을 길게는 10년, 짧게는 뭐 2, 3년 동안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낮은 금리가 정상이다라는 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우리나라의 그 3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네. 넘어서 지금 3.8%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3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정도 되면 그게 정상이라고. 아, 이게 정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비정상이 아니라 아. 지금이 정상인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전에 너무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초저금리. 예,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금리가 낮아질 거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1%, 0%의 금리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건 쓸데없는 기대입니다. 네. 그런 그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금리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정상의 금리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이자 비용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악을 써서라도 그 이자 비용이 과거의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채를 그만큼 줄여야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에서부터 자연적으로 그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옛날의 형태가 다시 될 거다. 우리 조금만 버티면 돼. 이렇게 하면요. 진짜 생활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지금을 인정하고 네. 지금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가시라는 네, 거죠. 일단 경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뭐 초저금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지금 현실에 맞춘 발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얘기를 좀 해보고 또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자, 이번에는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금리하면 또 부동산 시장을 빼놓을 수 네. 없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은행이랑 같이 집을 샀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금리가 인하돼야 집값이 상승한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거든요. 예. 자, 금리와 부동산 가격 음. 정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금리가 진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네, 작년도서부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쭉 움직이고 예,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우리도 네. 참 엉터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어쩌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네. 진짜로 더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예.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금리라고 하는 것이 네.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길게 보게 되면 한 20년 전서부터 짧게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그 기간을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한 예. 2년 동안 그동안에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걸 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금리가 모든 거를 움직이는 힘이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 1970년대에 강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개발하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아무튼 최대로 많이 오른 그게 강남 지역에서 삼성동 일대가 10만 배가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과연 그때 그러면 금리가 낮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금리는 높으면 30%였고요. 낮아도 15%였어요. 그러면 그 금리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최근에 금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변수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거는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도 엉터리지만 진짜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가격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보면 가격인 거죠. 가격이 높으면 어떤 것들로 그 호재로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는 거고 가격이 낮으면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보다 더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좀 알아서 조정을 하는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단순하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겁니다. 수요 공급은 오히려 더 종속적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 거죠. 가격이 우리가 막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 얘기가 맞겠죠. 근데 가격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때는 한 달 전에 샀던 매물도 한 달 전에 샀던 아파트도 이게 그 공급 물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거 하니까 수요 공급은 더 약한 변수 이렇게 보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5가지 변수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경기, 두 번째는 소득, 세 번째는 금리, 네 번째는 이제 수급, 다섯 번째는 정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경기.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건 소득.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거는 이제 뭐 금리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향력이 큰 게 수급. 다섯 번째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잖아요. 이번에 보면 1월 3일 날 무슨 뭐 어떤 정책 어떤 정책 해가지고 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어쩌고 뭐 이거 하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종속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지 가격의 방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정책을 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가격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갖고 덤비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100이면 100 모두 다 실패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때에 26번의 그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는데 모두 다 실패했다. 그래서 26전 26패했고 야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다음 그 전에 MB 정부 때 22번의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22번 모두 다 실패했거든요. 22전 22패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MB만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큼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데. 그러게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역할밖에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가격을 모두 다 컨트롤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그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덤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하는데도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만드는 쪽으로서 발을 들여놨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저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 답이죠? 답은 정해져 답은 있습니다. 나왔다, 다 이미. 실패한다. 실패다.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받치겠다고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들인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기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20년 동안에 아무튼 낮은 금리 때문에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금리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결국 뭐 금리나 어떤 한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좀 큰 경기의 흐름도 봐야 되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 보고 계신 분들도 조금 약간 그 어떤 편견을 좀 깨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럼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일산 부동산 대책을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좀 띄우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 하면 이번 대책 그러면은 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 10점 만점에 한 5점 뭐 되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아, 거 다 했기 때문에 예.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주고 싶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점 미만이다. 아, 5점 라는 미만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제가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강에다가 돌을 던진다. 아, 내가 던지는 돌로 해서 한강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진다. 근데 한강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메워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지금 네.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일면으로 이해는 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속도 조절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그 목적이 아무튼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건 우리가 좀 그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네. 하는 쪽이라면 그거는 포커스를 뭐 그래 그런 대로 평가해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필히 실패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런 그 형태이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이 방향이 쭉 간 다음에 만약에 이제 쭉 떨어진다. 그러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정책을 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중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카드를 계속해서 버려버리는 형태가 되죠. 근데 쭉 떨어져서 거의 바닥에 도달하고 그러면 그때에 쭉 내놓게 되면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눈 쓸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똑같은 형태입니다. 결국 부동산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와중에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효과를 발휘했던 건 뭐냐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작년도 12월 달 이럴 때 한 주에 네. 0.8%씩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최근에 보면 0.3% 이런 정도로서 줄어들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0.8%씩 한 주에 0.8%씩 떨어지는 게 그게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네. 한 주에 0.8%씩 떨어지면 한 달이면 4, 8은 32, 3.2% 거의 4%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되면요 50%씩 떨어지는 그러네요. 겁니다. 연간으로 그러니까 보면. 그런 속도로서 예.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에 0.8%씩 떨어질 때 이건 너무 빠르다. 이건 이 속도는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주에 0.3%에서 0.2% 네. 정도로서 그냥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속도로서 이게 회귀를 하는 데에 그리고 그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회귀를 시키는데 네.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번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예. 뭐 시점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예, 뭐 평가할 수 시점은 있나요? 뭐 나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아. 상황을 너무 과민하게 생각해서 네. 땡겼다라고 아. 봐야 되죠. 둔촌동 둔촌동 네. 청약해야 되는데 아, 거기에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1.3 대책에서 제가 생각했을 네. 때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그랬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네. 아니 어떻게 가수요를 통해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나서냐 네.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 이렇게 쭉 보시면 네. 무슨 뭐 실수요자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돈을 더 빌려가지고 빨리 이걸 사서 어떻게 네. 좀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부 정책이 할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네. 답답한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수요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뭘 하자라고 하는 거 정책이 이게 과연 정부가 맞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될 수가 네.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그런 포인트에서 예,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그래, 참 멋있는 정책을 한번 피셨네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깐 지금 둔촌 미분양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이 미분양이 최대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미분양 사태는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주식 가격이 쭉 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고점 부근에 이렇게 도달하고 그러면 그때 되면 세상에 주식이 이렇게 싸 보일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을 사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죠? 편하게 뭐 지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아무튼 네. 주식이라 그러면 난리를 다들 나고 창만 예, 보고 있고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음, 자,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제 바닥에서 쭉 가다가 이렇게 가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혹시 미분양 나는 거 아닐까? 미분양 난다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손해를 얼마나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죠. 쭉 올라가가지고 네. 건설 경기가 거의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전에 뭐 아무튼 짓기만 하면 다 나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겁이 없어집니다. 야 이제 네. 어디든지 지어 지으면 돼. 네. 짓기만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그 다음서부터 그게 미분양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게 건설 경기가 정점에 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그 짓고 분양하고 이러는 지역도 좋은 지역이 되기 아닌 곳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논바닥에 웬 아파트 단지 한 개인데 이렇게 네, 있고 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지역 불문, 그 다음에 가격 불문 이러면서 덤비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리고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데 분양가는 오르고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리고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네.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네요. 중간에 아무튼 회사가 네. 망해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기 전까지는 이게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가지고 아무튼 뭐 어떻게든 해야 어떤 되니까. 형태로든지 예. 끝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골조만 세운 네. 다음에 위에 그 분양해가지고 이거 요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할 테니까 싸게 사세요. 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야만 됩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보면 건설 경기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모든 건설 회사들이 막 나서 가지고 그래서 뭐 그 네.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조도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모래도 한정이 돼 네. 있고 그다음에 건설에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도 한정이 돼 있고 이런 상태인데 모두 다가 지금 그 뭔가를 짓겠다고 나오는 그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건설회사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자기들의 이익을 네. 거기에다가 또 얹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네. 계속해서 미분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참 왜냐하면 골치 수요자 아프네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니 지금은 보면 네. 건설 경기도 꺾이고 뭐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도 꺾이고 해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이제 새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내가 그러네요. 저거 사고 말지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분양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구입해라, 좀 개입을 해라, 좀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그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시장 개입을 조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LG전자에서 TV를 만들었는데 네. TV가 저 구형이 됐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네. 사람들의 구호에 맞지 않아 가지고 팔리질 않았었습니다.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정부가 사줘야 됩니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튼 LG전자가 뭐 저기 뭐야 그 아프리카든지 네. 이런 데다가 아무튼 덤핑을 쳐가지고 그렇죠. 팔아버리든지 네. 뭐 해가지고 해결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아파트도 네.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들이 짓고 미분양이 되고 네. 하는 거는 건설회사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왜 정부한테 그러게요. 그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게 손을 벌리고 해가지고 그 구호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려면 네. 한참 그 건설 경기가 좋아가지고 짓고 그렇게 해서 그 건설회사들이 돈 많이 벌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정부한테 돌려줘야 그러네요. 됩니다.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토지가 공개념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때 그렇게 하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지금 공산주의냐 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 들고 나왔을 일어났겠죠.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부가 미분양을 사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정부가 임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그걸 또 내다 팔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가 그 TV를 안 팔린 TV를 그러면 아프리카 이런 데다 덤핑 쳐가지고 네. 가격 굉장히 낮춰서 그냥 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걸 하면 네. 됩니다. 원가가 만약에 뭐 그 60이었다. 그럼 원가에서부터도 더 떨어뜨려서 한 50 정도에다 내다 팔고 그 시장 가격 원래 100이다라고 했던 거를 정부는 50에 사주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60에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100에다 팔고 그랬는데 100으로 사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90에 사주세요. 이것도 또한 할 얘기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과연 그 가격을 어느 정도냐. 최대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갔던 그 건설회사의 비용 네. 그 부분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뭐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욕심을 버려야겠네요. 많이.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건설회사들한테도 좋은 좋은 거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딱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집을 지금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도 듣거든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계속 떨어질까. 예,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고 네. 부동산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네. 이제 개인 분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오류 네. 그다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예.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쭉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으면 그다음에 급등을 해서 V자 형태를 만들 거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뭐 2021년도에 고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서 회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오류다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V자 형태로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생각들을 갖냐 하면 네. 지난 5, 6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르고 좋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닥을 찍으면 그 다음서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V자 형태를 만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식시장 주가가 3,300까지 2021년도에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렇죠. 한번 바닥을 찍으면 네. 그 다음에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게 2,500에서 바닥을 네. 한번 찍었다가 반등을 했다가 또 떨어져서 2,300에서 또 한번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했다가 네. 2,150까지 또 내려갔다가 지금은 보면 옆으로 쭉 기었다가 네. 뭐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거하고 그렇게 다른 네.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요, 제가 봤을 때 최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하락해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끝이 예. 난다. 예. 30에서 40%왜 하락하냐? 네.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 30에서 예. 40%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그게 뒷받침이 됩니다. 91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처음으로 피크를 한번 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에 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가 네.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내려올 때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네. 한 번 꺾이면 최소 30에서 40% 정도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코로나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2019년도 말에 거의 피크점에 도달해서 이제 힘이 약해지는 형태였었습니다. 네. 그때 보면 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밖에 상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너무 힘에 묻혀가지고 네. 절절절절 매면서 이제 내려가는 국면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저금리를 만들고 유동성을 때려 붓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게 폭발해서 올라가 버리면서 이제 배가 뛰어버린 형태가 된 거죠. 그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유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원래 제일 처음의 단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을 모두 다 제외하고 나면 2019년 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를 그게 이번에 2021년도 말에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그게 한 4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시점 정도가 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게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최소 30에서부터 40% 정도 하락해야 네. 이번 국면이 끝난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정도 돼야 이제 한번 해볼까 말까라고 하는 정도가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조금만 아무튼 반등을 하면 드디어 이제 그러네요. 바닥은 왔고 여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뭐 이런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네. 이게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진짜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악마적인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간에 네.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가 참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 피투성이가 네. 되게 만드는 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냥 쭉 떨어져서 네. 바닥을 팍 쳐버리고 그러면 중간에 손실이 나고 그러네요. 하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네. 뭔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끌고 내려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수도 없이 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엮이지 마셔야 돼요.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쭉 점검해 주시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명료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잘 참고할게요. 예, 네. 그 하나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네.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다져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짧아도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꽤 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에서부터 한번 따져보면요. 참. 2028년도 네. 이때까지도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간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자꾸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네. 굉장히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라고 했다던데 우리 센터장님도 같은 말씀 예,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 참을성을 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좀 젊은 세대들에서는 부동산은 너무 시드머니가 많이 필요하고 주식은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창 동학개미 운동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참 시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그 누구보다 오래 시장을 봐오신 전문가시니까 2023년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비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3년 주식시장은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땐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다. 박스권이 답답한 장세가 예. 또. 네.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거를 막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예.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네. 뭐 2023년도 보면 정말 참 뭐 아이고 흉악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죠. 동력이 없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밑으로 확 밀어내버리고 뭐 이러는 것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2,000포인트 처음 주가에 네. 도달한 게 2007년이거든요. 어. 그러면 2,000포인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 게 거의 16년째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아무튼 뭐 그랬으면 거기에서부터 뭐 크게 더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다라고 네.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네. 주식시장은 그냥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작년도 그래서 2023년도 주식시장을 네. 얘기하면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2023년도에 주식시장이 박스권일 거냐 아닐 거냐라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세요. 아, 그게 왜 중요하냐? 네. 만약에 박스권이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박스권에 하단이 됐을 때 이제 주식 사봐야지 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샀던 네. 뭘 샀던 샀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박스권에 상단 정도 도달하면 아이고 이제 한번 팔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했을 네네.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씩만 이렇게 모은다고 하더라도 1년 되면 한 40% 정도 수익은 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2200포인트 이렇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이게 뭐 한없이 떨어질 것 같고, 야, 안 되겠다. 주식을 팔아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팝니다.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죠. 2500포인트 부근되니까 네. 3000포인트 갈 것 같아. 네. 주위에서 얘기 들어봐도 네. 막 그래. 이제 주식 사야지. 네, 또 그래서 사요. 삽니다. 그거 거꾸로 한 2번 정도만 하면 그러네요. 올해 당신의 네.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이 과연 올해의 이 주식 시장이 네. 박스권일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매매만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겁니다. 네, 이거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그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 박스권에서도.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한번 그거 잘 어떻게 이용해 봐야겠다는 분들 계실 거고 또 한번 주식 투자 시작해 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눈여겨봐야 할 주식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은 삼성전자잖아요. 혹시 뭐 그런 투자할 만한 종목 같은 거는 못 짚어주시죠? 네. 뭐 업종이라도. 딱 종목을 네. 꼽는 것보다도 네. 그 하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네. 비롯한 반도체, 예.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만약에 지금 그거라면 저는 삼성전자는 안 삽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아무튼 이제 상당히 오를 만큼도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그 과연 돌파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은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상징적인 주식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때나고 시간 날 때마다 돈 날 때마다 맞아요. 삼성전자를 매수해라. 그렇게 네.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얘기를 다시한테 했잖아요. 물려줄 수 있다. 뭐 근데 이랬죠. 이제 뭐 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네. 같고 자 똑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9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 막 이렇게 예. 움직이고 처음에 막 하고 네, 네. 이랬던 부분들을 지금하고 한번 대비시켜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거기에 2차 들어간다. 전지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똑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나온 것만으로 따져보면 로봇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I 있었죠. 예. 챗 GPT 뭐 네. 이러면서 나왔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나왔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챗 GPT 로봇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어떤 형태로서 다르냐? 챗 GPT나 그 다음에 그 로봇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상상 속에서 우리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잘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 시장이 상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변동이 굉장히 큰 형태예요. 그러네요.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1년 반 전에 메타버스 하면서 얼마나 세상 얘기 많이 했습니까?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바뀔 이런 거 거다. 하잖아요. 네. 그것도 상상 속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1년 반 지나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 약간 없죠. 거품이 또 꺼졌죠. 예. 근데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인을 한 겁니다. 이게 성장 하는데 네. 10년 후, 5년 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나고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해가고 하는 네. 것들은 이건 대세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사람들이 공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하게 막 네. 어떤 때는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뭐 이러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트렌드상으로 쭉 네.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0년 전, 25년 전에 반도체가 그런 형태였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그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100배가 올라갔을 것 같잖아요. 많이 올라갈 때는 7배, 8배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면 7, 8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뭔 주식이 도대체 이런 주식이 있냐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진폭도 계속해서 줄어들는지만 트렌드상으로서 보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가 네.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2차 전지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떤 업종에서든지 투자하는 거는 1등에 투자해야 됩니다. 1등에 투자해라.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잖아요. 그쵸. 2등이 어디였냐면 옛날에 현대전자였고 지금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현대전자가 한번 완전히 물갈이가 돼버린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저 부도가 나는 형태가 돼가지고 예. 기존 주주들 다 드러내버리고 새로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상장을 하는 형태, 상장만 안 했다 뿐이지 새로 주식 나눠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등하고 2등, 3등 이거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지도 1등, 2등, 3등 사이에서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네. 하는 거죠. 1등이 어딘지 그거는 약간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아마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직 뭐 시작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종잣돈으로 투자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조언을 들어보시면 왠지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채권도 사실 요거는 많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채권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워요. 이 채권 투자라는 거는 뭐 조금 생소해 보이고 그래서 사도 괜찮은 채권인지 아닌지 요거 판단하는 기준도 짧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채권도 발행합니다. 아, 그죠? 네, 대부분. 그렇죠. 그 중에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회사는요. 네.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보면 무슨 대한항공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보면 그 카드 회사들 이런 데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내년도에 부도가 나서 사라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글쎄요, 한 0.1%, 0.5% 이런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간단하네요. 대한항공이 네. 대한항공이 발행한 주식과 네. 대한항공이 발행한 채권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쉽죠. 쉬워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우량한 회사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네. 사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저거 혹시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신한은행이 발행한 회사 은행채 이런 거 가면 그 생각 신한은행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네. 굉장히 좋은 은행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채권 시장에서는 저거 혹시 부실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네. 이중적인 그 부분들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주식을 판단하기 쉬우냐 하는 것이 쉬우냐 채권을 하는 것이 더 쉬우냐 제가 봤을 때는요 채권을 판단하는 것이 주식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100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채권은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 회사가 1, 2년 후에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그것만 아주 판단하면 돼요. 심플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2년 후에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근데 주식은 가격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네. 2년 후에 도대체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를 낼 건지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익을 얼마나 낼 건지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널리스트도 몰라요. 네. 심지어는 그 회사 CEO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냐? 당연히 보면 채권이 훨씬 더 쉽죠. 갑자기 채권 쪽으로 마음이 막 그렇죠. 쏠리는데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네.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릴 부분이 사실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될 점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채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들 생소해 하시는 건데요. 투자할 때 조금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되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유튜브 보고 뭐 이거 사세요 그러면 약간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귀가 얇으시거든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좀 현명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네. 난무를 하는 상태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증권 방송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증권 방송이 대략 7개 내지 8개 이렇게 되는데 네. 미국 그 큰 나라에서 네. 증권과 관련한 방송을 하는 곳은 딱 2개뿐이 없습니다. 블룸버그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2개뿐이 없어요. 네. 근데 블룸버그, CNBC 예, 정도. 요 좁은 나라에서 7개, 8개가 그냥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또 유튜브에 보면 뭐 전문가들이 많죠. 구독자 한 200만 네.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네. 이게 그 정보가 나오는 형태인데, 근데 그 중에 과연 어떤 정보가 더 좋은 거냐,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좋은 정보는요, 이해 당사자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 네. 그게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이해 당사자가 있잖아요. 네.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들 얘기해 보면 증권회사들의 편의에 의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이해 당사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해 그 관계가 없는 네. 그런 정보가 가장 그 유익한 정보고, 일단은 보게 되면요.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하는 건 없다. 모든 정보는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네. 거다. 다만 그거를 어떤 형태로 조합하느냐 하는 것들에서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받아들여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요, 그거는 개인적으로서 본인들이 키워야 될 능력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전해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면요, 그거 그러네요. 되지 않습니다. 제 옛날에 네. 그 증권회사에 다닐 때에 그 투자 설명회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앞에서 경제 얘기하고 주식시장 얘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멍청하게 있거나 아니면 졸거나 이렇게 네. 돼요. 맨 나중에 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종목을 네. 이렇게 가면요, 눈이 반짝반짝 갑자기 해가지고 감이 확 깨네. 그때서부터 막 받아 적고 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냐? 절대 성공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투자 종목이 나오고 하는 거는 네. 앞에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종목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뒤에 것만 가다 보니까 그게 네.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권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3프로TV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고 종목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과정은 다 상력돼 버리고 네. 뒤에 것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종목이 그게 방송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그러네요. 대한민국에서 네. 그걸 모르는 종목이 어디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좋다고 내가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아이고 이거 그래서 돈 버시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많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키우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 뭐 쉽진 않은 과정이겠죠. 예. 하지만 가치 있는 거는 항상 얻기가 힘드니까 저희도 이런 그 정도 노력을 안 들이고 그쵸. 돈을 벌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그건 네. 좀 그렇죠.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예.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방송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한 몇 가지 질문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쭉 보시다가 조금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 질문은 아니고요. 이미 뭐 부동산 사는데 빚도 많이 내고 가진 시드머니도 없고 뭐 부동산 영끌족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난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조금 이제 다시 투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희도 할 수 있겠죠? 시드머니가 없는 네. 분들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남한테 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그러니까 뭐 그 2020년, 2021년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걸어서 네. 이렇게 한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대박이 터지고 네. 뭐 이러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로 위험한 게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은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근로 노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저축을 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아무튼 그걸 해야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네. 굳이 그렇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네. 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35년 이렇게 보니까요. 네. 기회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증권회사에 들어오니까 네. 우리 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왜 지금 들어왔니? 왜 왜요? 그러십니까? 네. 야, 주가가 뭐 내가 150에서부터 이게 뭐 950까지 올라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르겠니? 너는 꼭지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나는 꼭지 모양이구나라는 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주가가 떨어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블루칩이니 뭐 이런 거 네. 해가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난리쳤죠.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코스닥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00배가 터지고 이 난리를 네. 치고 했죠. 그러니까 야, 이게 보니까 언제든지 기회는 있었다. 네. 앞으로도 보면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네. 기회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시드머니가 없으면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네.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부터 빌려와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신용 걸어서 한 방에 터뜨리고 근데 문제는 거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한 방에 없어져 버리는 네. 형태가 되죠.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빌렸다. 야,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메꿔야 되는 시간 동안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불우한 시간이 그러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네.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안 쓰고 돈을 모으고 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라고. 예. 그래서 조금 좀 차분한 마음으로 시드머니가 없다면 모으시는 것도 투자를 하고 계신 거니까 네, 오늘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긴 호흡에서 언제나 기회는 있다. 그 네.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번 돈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은 10대들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중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노년층에 계신 분들도 전 국민이 투자를 하는 시대인데, 자 유년기 이 한창 일을 할 뭐 한 30에서 50대 그리고 노년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세 가지로 투자 방법 짧게 조언을 주신다면 조금 너무 질문이 광범위한가요? 일단은 유년기 때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축이요. 예, 왜냐하면 예. 유년기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저축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통장을 해서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게 이제 뭐 이자는 생각하지 네. 말고 원금이 뭐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예. 거구나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무슨 뭐 투자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해가지고 무슨 뭐 누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뭐 커피도 마시지 마시고 무슨 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네. 뭐 주식 투자를 하시고 이거는 네. 그건 진짜 한심한 얘기일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직장도 어떻게 보게 되면 40대 중반 정도까지 네. 그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가 아무튼 직장을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 전체에서 타격을 받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메꿔질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고 또 뭐 조금 더 공격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이렇게 됐다. 특히 네. 이제 뭐 50대를 넘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식을 투자하고 뭐 난 뭐 주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뭐 주식 투자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볼 거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 안 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하시는 게.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은퇴를 하고 특히 이제 50대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계속 갈 건가 하는 네. 것들에 대한 그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은퇴를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한 5억이었다.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채권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만큼의 이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딱 스케줄 상으로서 잡혀 있는 형태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중간에 본인이 개인연금을 했던 뭐 퇴직연금을 했던 뭐 더 시간이 지나서 국민연금이 들어오던 뭐 이런 형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케줄이 쭉 잡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들쑥날쑥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손해봤다가 막 또 좀 남는 것 같기도 했다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그렇게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덜 받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딱 쳐다보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진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잘못하면 어떤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걸리기 딱 알맞은 형태가 되죠.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형태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배가 남고 3배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렇게 그 가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커피도 마시지 말고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거는요.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거에서는 중년기를 지나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채권의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와 동시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처분해서 다 채권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일정하게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주식시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에 코스피가 얼마였냐면 900이었습니다. 지금이 얼마입니까? 2300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32년이 지났습니다. 32년 동안에 주가가 900에서부터 2300이 됐거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2.1%씩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뭐 하다 온 사람들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시장 역사 32년 동안에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비트하고 그걸 비토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권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야 된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초년기, 유년기 때는 자양분을 쌓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는 기회를 좀 노려보다가 좀 안정적으로 방향을 틀어봐라.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대로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요. 좀 많이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투자를 해봐 이러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보시고 조금 좀 큰 그림에서 금융교육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정말 오늘 조언을 쭉 들었는데 저도 뭐 진행을 하러 왔지만 정말 많은 걸 얻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정우 센터장님과 경제 핫스팟을 한번 꾸며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부동산 시장도 얘기했고 주식 시장도 얘기했고 경제도 얘기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투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정심이다. 평정심.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평정심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예, 뭐 옆에서 보면 뭐 누구는 얼마를 그러니까요. 벌었대더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네. 가고 거기에 마치 참가하지 않으면 이건 뭐 세상에서 나는 완전히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고 마치 루저 같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세상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는 평정심이 가장 중요하다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평정심을 가지시는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 평정심을 갖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계속해서 저희 경제하스파과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이종우 센터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우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